아니, 이 노래는 네가 어떻게 이 노래를 아는 거야? 여기 한 프랑스의 가정집에서 한국의 40년도 더 지난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한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뭐길래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인지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 고르드라는 곳에서 태어난 라비에르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 큰딸도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롭게 살고 있지만 어린 시절엔 늘 배고팠던 기억밖에 없어요. 저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홀어머니와 함께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병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상황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3개월간 병원 치료에 수술도 받고 어머니도 지극정성으로 간병했지만 결국은 어린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고작 3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때 들어간 병원비와 치료비로 어머니는 전 재산을 다 쓰고도 모자라 여기저기 대출까지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건 어마어마한 빚뿐이었죠. 그 이후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다 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잠은 주무셨나 싶을 정도로 하루 종일 어머니는 일만 하셨던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와 늘 생계로 바쁜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아주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저도 빨리 돈을 벌어 어머니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지금도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날 어머니는 평소보다 밤 늦게 들어오셨어요. 평소엔 술도 잘 안 드시는 분이었는데 알코올 냄새가 좀 났었죠.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너라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쩔 땐 철없이 뛰어놀고 엄마 속도 썩이고 해야 하는데 애어른같이 다 커버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다고 하셨죠. 그날 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리셨고 저도 그런 어머니가 애달파 보여 눈물을 흘리고 안아드렸어요. 그때 지쳤던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공부했고 파리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골라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선 제게 의대니 법대니 많은 학교를 권유해 주셨지만 제게 가장 중요했던 건 장학금 여부였어요.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을 가야만 했죠. 전액 장학금이 나오는 곳은 종종 있었지만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제 성적에 비해 하향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제 실력을 아쉬워하시며 혹시나 더 장학금이 나올 곳이 없나 백방으로 알아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결국은 장학금에 맞춰 학교를 고르다 보니 제 성적보다 낮은 파리의 한 대학의 언론학부를 가야 했지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엄마도 무척 아쉬워하시며 엄마가 4년만 더 일하면 된다고 저를 말리셨지만 아직까지도 그때 받은 대출과 대출이자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엄마가 힘든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대형 언론사에 들어가거나 방송국 PD가 되면 충분히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얼른 엄마를 호강시켜줄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대학 시절 내내 프랑스의 대형 언론사에 취업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했고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로 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영어는 물론이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중국어까지 따로 공부했죠.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쟁쟁한 선배들이 다 취재를 갈 것이고 아시아권을 자원해서 가면 승진고과에 유리할 거라는 언론학부 선배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중국어를 고른 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중국 시장이 결국은 유럽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죠. 선배들도 아시아 언어를 배울 거면 다른 나라 생각할 필요 없이 중국어를 하라고 했어요. 사실 그때 한국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죠. 개발도상국 정도의 지위였으니 저의 관심 받기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덕에 당시 함께 입사한 동기들 중에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았고 중요한 자리에도 불려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제안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고 올림픽을 치르는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한국에 파견 기자를 보낼 계획이었는데 선배들이 다 거절하고 저에게까지 기회가 왔죠. 한국 파견은 2년간 가야 했고 선배들은 애도 키워야 하고 여러모로 낙후된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며 모두들 거절했어요. 사실 해외 파견 기간 동안은
월급을 2배 더 받을 수 있었고 여기서 근무하는 것보다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기도 했어요. 게다가 성과만 좋다면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막상 선배들이 다 거절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월급과 인센티브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2년간 바짝 모으면 대출을 다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승진까지 더 빨리 할 수 있었으니 제겐 선택지가 없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한국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 저는 파견 가기 전까지 급하게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을 찾기도 무척 어려워서 한국 유학생을 수소문해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워낙 파견이 코앞이라 겨우 간단한 생활 언어 정도만 배울 수 있었죠. 그렇게 한국으로 파견을 와서 저는 집을 먼저 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이미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지원해 주었지만 어떻게든 돈을 아껴 빚 갚는데 보태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주인 집에 새를 들어 살면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사글세를 들어 살기로 했어요. 작은 마당이 딸린 주택이었는데 주인집 반지하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저는 별채에 있는 방에서 지내기로 했죠.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워낙 바빠 아마 거의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땐 문화도 다르고 업무 방식도 다른데다가 한국어 공부까지 해야 했으니 한국에서 적응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주인집 식구들은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시간이 맞을 때마다 늘 저를 불러 저녁을 챙겨주시기도 했고 한국 생활을 하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챙겨주시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계약으로 맺어진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인데도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분들이 고마워 저는 주인집 딸인 유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데 제 뒤로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살면서 한 번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등골이 오싹했죠. 슬쩍 보니 덩치 큰 남자인 것 같았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큰 길에서 집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따라오길래 저는 슈퍼를 지나치기 전에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 싶었죠. 마침 슈퍼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저는 왜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라며 서툰 한국어로 소리쳤죠. 그러자 그 사람은 잔뜩 당황해하며 일부러 무서워하실까봐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려고 했는데 더 빨리 걸어가셔서 저도 놀랐다며 저희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이해 못하는 눈치를 보이자 영어로도 한 번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여기 한 달 살면서 동네 분들이랑 인사도 많이 하고 얘기도 종종 나눠서 모르는 얼굴이 없었는데 어디 사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희 주인집 아래에 산다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당황해하며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는 이제야 처음 본다며 민망해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아니라고 자기가 의사인데 인턴이라 늘 병원에서 지내기 때문이라고 했죠. 집엔 거의 안 들러서 그렇다며 오히려 많이 놀랐겠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유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며 어제 밑에 사는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유나는 그 오빠는 맨날 바빠서 자기도 얼굴 보기 힘들다며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했죠.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저 총각이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는데 친절하기까지 하다며 사위 삼고 싶은데 유나가 너무 어려 아깝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얼굴도 좀 잘생겼던 것 같고 키도 컸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워낙 바쁜지 그 뒤로도 또 한참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가 넘어져서 크게 다치셨는데 이제는 좀 괜찮다고 하셨죠. 저는 당장이라도 프랑스로 날아가고 싶었지만 회사와의 계약 관계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눈물이 났죠. 엄마는 그럴 줄 알고 아플 땐 연락 안 했다며 이제 어느 정도 괜찮으니 걱정 말고 일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쳤는데도 제가 걱정할까봐 전화도 하지 않고 혼자서 알았을 엄마를 생각하니 정말 괴로웠어요. 엄마와 잘 살아보려고 한국까지 와 있는 건데 정작 엄마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하다니 슬펐죠. 그날은 도통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아 밤 늦게까지 겨우 일을 마무리했어요. 하루 종일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나서 두 눈이 시뻘갰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 앞에서 딱 그 남자를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눈물 범벅인 제 얼굴을 봤는지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드실래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갈까 했지만
외롭고 슬픈 마음에 슈퍼 평상에 앉았어요. 그 남자는 그때 통성명도 안 했다며 자기 이름은 김대영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곤 제게 아무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 우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볼 법도 한데 묵묵히 제 옆에 앉아 있어 주더라고요. 그리곤 혹시 노래 듣는 거 좋아하냐며 제게 이어폰을 한쪽 건넸어요. 그 노래를 듣는데 다시 또 마음이 울컥했죠. 한국어가 서툰 탓에 정확한 가사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 하루 종일 속상했던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노래였어요. 대영 씨는 산울림이라는 가수인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라고 얘기했죠. 이 노래는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라는 노래라고 알려줬어요. 저는 대영 씨의 따뜻한 마음과 잔잔한 노래에 힘들었던 마음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곤 자기는 바빠서 노래 들을 시간이 잘 없는데 필요하면 며칠 듣다가 돌려달라며 제게 플레이어를 건네줬어요. 그렇게 플레이어에 담긴 산울림 노래를 들으며 슬픔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영 씨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어 저도 뭔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지만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물어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 답답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늘 비슷한 시간에 슈퍼 앞에서 만났던 기억이 나서 저도 일부러 일이 다 끝났는데도 좀 더 앉아있다 퇴근하곤 했어요. 그러던 3일차에 대영 씨를 만났죠. 얼굴 보기가 참 힘들다며 노래 잘 들었다고 플레이어를 돌려주곤 저도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대영 씨는 자기는 먹는 걸 제일 좋아한다며 이번 주말엔 자기가 휴일이라 쉴 예정인데 맛있는 거 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야 어렵지 않다며 얼마든지 사드리겠다고 하곤 대영 씨와 약속을 잡았죠. 대영 씨는 춘천에 혹시 가봤냐며 춘천에 가자고 얘기했어요. 저는 늘 서울에서 집과 회사만 반복했던지라 설레었습니다. 대영 씨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춘천의 공지천이라는 곳이었고 물 위에는 하얀 기계가 둥둥 떠 있었어요. 오리 모양의 희한한 기계 안에 사람들이 막 타 있었죠. 대영 씨는 오리배라는 거라고 하는데 한번 타볼래요? 라며 제게 제안했고 저희는 오리배를 같이 탔어요. 아름다운 풍경과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에 속이 탁 트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 데리고 와줘서 정말 고마웠는데 오히려 대영 씨는 늘 일만 하다가 여기 오니 정말 좋다며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경양식 돈가스를 먹고 난 후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눴어요. 전 원두커피를 시켰고 대영 씨는 맥심을 시켰어요. 큰 덩치의 원두커피를 좋아할 것 같았는데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는 취향이 꽤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춘천을 다녀오고 나서 저희는 퇴근 후 슈퍼 앞에서 시간을 자주 보냈고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로 바빴지만 그 와중에 틈을 내어 여기저기 데이트도 다니고 어느 연인 남부럽지 않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저의 파견기간 2년이 끝나가고 있었고 대영 씨는 어머님께 우리 관계를 말씀드리겠다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보자며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속으로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인이 외국 여성과 교제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저를 과연 좋아하실까 싶기도 했고 만약 허락하셔도 이 이후엔 어떻게 될지 고민되더라고요. 저도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를 놔두고 한국에 살 수 없었고 대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가 아팠지만 똑똑한 대영 씨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줄 거라 생각하며 대영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영 씨가 원래 올라오기로 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의아했죠. 일주일이나 더 늦게 나타난 대영 씨의 얼굴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만난 대영 씨가 반갑고 좋았는데 대영 씨는 한없이 슬퍼 보였죠. 그러곤 제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슬픈 얼굴에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떠나야 하는 사람이었고 애초부터 저희의 운명은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에 있는 게 정말 괴로웠고 본사의 요청에 한 달 정도 빨리 귀국했습니다. 대영 씨와는 그날 이후로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고 훌쩍 떠났어요.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오히려 더 바쁘게 일했습니다. 대영 씨를 잊고 싶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늘 밤낮 없이 일하는 저를 보시곤 빚도 다 갚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걱정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열심히 일에 매진한 탓인지
몸이 좀 이상했습니다. 체온도 높게 나오고 감기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구역질도 났죠. 너무 피로해서 그런가 좀 쉬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제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그러다 사람 쓰러지겠다며 오늘은 꼭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방문했죠.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선 해결할 수 없다고 하셨죠. 저는 깜짝 놀라 제 몸에 큰 이상이 생겼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선 혹시 모르셨냐며 제게 산부인과를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산부인과에 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미 임신 8주에 접어든다고 얘기했죠. 산모가 무리한 탓에 몸에서 제발 쉬라고 신호를 보낸 것 같다고, 초기엔 위험하니 꼭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이를 가진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걸 제가 그동안 몰랐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생리를 안 하는 건 시차 적응도 해야 하고 일도 많아 몸이 피곤해서 한 달 걸렀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 아이를 키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걱정됐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돌이켜보면 아빠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빠의 빈자리를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이 아이에게도 그런 감정을 주고 싶진 않았지만 반대로 아빠 없이 자랐어도 저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훌륭하게 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빚이 많았던 그 시절과 달리 저는 유능한 커리어우먼으로 아이 하나 정도는 거뜬하게 키울 수 있었죠. 이 사실을 알고 엄마는 처음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생명을 어떻게 쉽게 지우겠냐며 전적으로 제 결정에 따른다고 하시곤 만약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도와줄 테니 필요하면 얼마든지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랜 걱정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고 저희 딸 멜라니는 정말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육아도 일도 둘 다 그럭저럭 해낼 수 있었죠. 어린 딸 멜라니는 늘 아빠를 궁금해했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밖엔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영 씨를 잊고 싶었지만 멜라니가 자라면 자랄수록 대영 씨의 얼굴이 보여 더 그리웠죠. 그땐 왜 헤어지자는 그의 말에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묻지도 않았을까 후회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미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다시는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사람 후회해서 뭐 하나 싶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저를 잊고 잘 살고 있겠거니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멜라니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산울림 노래였어요. 저와 대영 씨를 이어준 노래였지만 그 노래만 들으면 대영 씨 생각이나 차마 들을 수가 없었죠. 저는 멜라니의 방문을 열고 이 노래를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멜라니의 말이 얼마 전 스페인에서 출시된 앨범인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유럽을 강타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 언론학부에 들어간 멜라니는 음악방송국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오랜만에 듣는 산울림 노래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고 그리웠죠. 멜라니는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고 당황스러워하곤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조용히 저를 달래주는 멜라니가 갑자기 불쑥 꺼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멜라니는 엄마만 괜찮다면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둔 아빠는 밉지만 나의 한쪽 뿌리는 한국이지 않냐며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원치 않을 것 같아서 이때까지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죠. 아직도 아빠가 그립고 보고 싶은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멜라니에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며 그냥 그때 아름다웠던 엄마의 젊은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났던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멜라니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이 아이에게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 한국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예정이라고 유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때 제게 영어 과외를 받았던 유나와 유나네 식구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유나 혼자서 한 번, 가족과 함께 2번 정도 프랑스에 놀러 오기도 했죠. 한국에서 생활했던 시절 제게 정말 가족 같았던 분들이었으니까 직접 초대해서 가이드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분들과는 좋은 인연을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었죠. 유나는 한국에 오는 게 얼마만이냐며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공항에도 나와 있을 테니 비행 날짜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곤 이제 마음이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30년이나 지났는데
뭘 더 속상해할 게 있냐고 했고 멜라니가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해서 가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꼭 30년 만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다니 실감이 안 났죠. 사실 멜라니가 없었더라면 저는 한국에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온 한국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만 하더라도 한국에 파견 가는 걸 꺼릴 정도로 한국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던 국가였으니까요. 지금은 신입사원들끼리 서로 한국을 가겠다고 신경전을 벌이는 정도이니 그 사이에 이렇게나 발전한 한국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유나는 입국장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멜라니와도 몇 번 본 사이라 셋이서 다니는 여행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유나는 프랑스 갈 때마다 제가 방을 내어줬다며 이번 서울 여행에선 자기 집에서 지내라며 흔쾌히 방을 내어줬습니다. 유나와 꼭 옛날에 새를 들어 살던 시절 같다며 같이 웃기도 했어요. 그리곤 유나가 그때 집 근처에 있었던 국수집이 대박이 나서 몇 년 전부터 엄청 큰 건물에서 장사하는 거 아냐며 물었어요. 그때 그 집이 참 맛있어서 한 번씩 유나네 가족과 주말에 같이 국수를 먹으러 가던 곳이었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거기 한번 가보자며 셋이서 국수집으로 향했고 그때 그 맛은 옛날 그대로였죠. 주인이었던 장씨 아줌마는 나이가 많이 들어있으셨어요. 전 설마 저를 알아보실까 했는데 정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며 그때 동네에 하나뿐인 프랑스 처녀를 어떻게 잊냐고 정말 오랜만이라고 잘 살았냐며 두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러곤 많이 먹고 가라며 서비스를 엄청나게 챙겨주셨죠. 한국은 달라진 것도 많았지만 한국인의 정이나 따뜻한 마음씨는 그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저도 옛날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그리곤 근처 카페로 가려는데 유나가 한참 돌아가야 하는 곳을 계속 가자고 우기더라고요. 굳이 멀리 안 가도 된다며 바로 옆에 카페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유나가 난처해하며 거기가 좋은 데라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저희를 끌고 갔어요. 유나가 소개해준 카페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는 바로 대영 씨였거든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대영 씨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서 유나를 바라봤더니 유나는 미안하다며 꼭 1년 전 자기를 수소문에 찾아왔는데 저와 혹시 연락이 닿냐고 물었다고 했죠. 유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잘 살고 있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했대요. 그러다 하도 간곡하게 요청하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 온다고 하니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졌나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죠. 멜라니가 워낙 아빠를 그리워하기도 했다고 덧붙이면서요. 그리고 유나는 멜라니에게 엄마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일단은 두 분 먼저 얘기하게 두고 우린 나가 있자고 했죠. 멜라니는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챈 것 같았고 말없이 유나를 따라 나섰어요. 대영 씨는 불쑥 나타나서 미안하다며 유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대영 씨는 얼굴이 헬쓱해져 있었죠. 나를 버리고 갔으면 잘 살 것이지. 까칠한 대영 씨의 얼굴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영 씨는 그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 대영 씨는 지방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열심히 공부했고 어머니의 갖은 뒷바라지로 의대를 다니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교제 사실을 듣고 대영 씨가 외국 여자와 결혼해 외국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니 어머니께서는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곤 식칼을 꺼내 들고와 바닥에 놔두고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든 자기를 죽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대요. 대영 씨는 어머니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일주일 동안 갖은 노력을 했지만 완강한 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순 없었다고 했어요. 대영 씨의 설명을 들으니 저였어도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의사가 되고 난 후 어머니가 원하는 여자와 선을 봐서 결혼을 했고 사랑 없는 결혼을 한 탓에 아이도 없고 2년 만에 이혼했다고 했죠. 그리곤 쭉 일만 하고 살다가 제가 그리워 저를 찾기 위해 유나를 수소문해 다녔다고 했습니다. 대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똑같구나.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지냈구나 싶어 눈물이 났어요. 대영 씨는 아까 봤던 그 아이가 혹시 우리 아이냐고 물었죠. 이미 유나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들은 눈치였어요. 혼자서 고생이 많았다며 사실 아이 얘기를 듣고 혼자 키웠다는 말에 더더욱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제가 원치 않으면 여기서 그만둘 텐데
괜찮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오랜만에 만난 대영 씨였지만 3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리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저희 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 유나와 멜라니가 다시 들어왔어요. 멜라니는 울고 있는 저희 둘을 보며 자기도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리곤 저는 무조건 엄마 편이라 엄마의 뜻대로 할 거라고 했어요. 엄마는 그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저를 키우셨고 아저씨가 불쑥 나타나 아빠 노릇을 하길 바라진 않는다고 했죠. 그치만 이제 엄마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고 엄마도 그걸 바란다면 자긴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뜨거운 재회를 했고 일주일의 한국 여행 내내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고 멜라니의 설득 끝에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게 맞나 싶은 걱정이 들지만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라 설레기도 하네요. 줄곧 고생만 했던 제가 이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을 고르면서 정말 저도 찡하더라고요. 구독자님들께선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음악에는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울림의 그 옛날 노래가 다시 유럽에서 유행한 것도 대단한데 그 노래를 듣고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다니 인연이란 참 모를 일인 것 같아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